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에서는 전시실 및 어린이 발굴 체험장과 더불어 총재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문화강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자리로 중국 북경대학교 동북아연구소 연구원이자 한중 컨퍼런스 연구소 소장이신 이원혁 박사님께서 더 차이나 한중 관계의 과거와 현재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연 시작과 더불어서 핸드폰은 자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원혁입니다. 네, 저는 1993년 1월달에 중국 북경으로 갔고요. 북경대학에서 10년 공부하고 북경연합대학 그리고 중경의 서남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전체 한 18년 반 정도 생활을 하다 왔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이 강연은 우리의 관점보다 중국 대륙 안에서 과연 한국에게 비춰진 중국, 또 중국 사람은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보시면서요,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튀어나온 부분하고 밑에하고 맞춰서 한번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국의 4대 기서 중에 하나가 서유기인데, 그 서유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문학 소설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포인트가 이제 빨간 부분은 되고,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루자의 허방 길이 어디냐고 물으니 루자의 자오자 길이 바로 바다에 있네. 이게 중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20세기 초에 중국에 루식이라는 상당히 유명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벌레도 길이 없다. 길은 내가 걷고 여러 사람들이 걷다 보니까 길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내 자신이 본인들이 걸어가는 길이지 기존에 돼 있는 길을 많이 걸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서유기에서 삼장급서가 이제 선호봉하고 저팔계하고 사오정을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길이 없습니다. 천축이라는 나라, 인도에 가서 이제 불경을 구하러 가는데요. 그러면서 가는 곳다 길을 모를 때 사람들 묻습니다. 길은 바로 당신의 발 밑에 있다. 당신이 걸어가는 것이 길이 된다. 하면서 이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이제 중심과 변방. 중국은 우리에게서 항상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든 그네들은 중심이었고 우리는 변방으로 항상 치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애증의 대륙. 아니면 중국은 우리한테 유가, 불가, 도가. 우리는 이제 유교, 불교, 도교, 종교적인 개념으로 보는데요. 중국에서는 그 종교적인 것보다 유가, 불가, 도가는 큰 지배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한 선진 문명과 그리고 우리한테 벼롱사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좋은 이미지의 중국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은 우리의 침략자입니다. 한번 나라를 치죠.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그 부분을 설명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중화 질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중심의 그 세계관에서 우리가 항상 그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 변두리에서 이 중화 질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중화 질서가 무너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끝나고 오늘날 신중국이 세워집니다. 1949년 10월 1일 우리가 얘기하는 중공이죠. 중공이 세워지면서 한국하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0년도 중반 넘어서 중국이 문화대혁명을 시작합니다. 문화대혁명은 중국에서 상당히 큰 내란이었지만 한국한테 상당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어떤 기회를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을 합니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죠.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과정 그리고 현실 거기서 용의의 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 아울러 우리가 지금 중국을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중국 대륙에 중국이 있고 우리가 대만이라고 얘기하는 중화민국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중국과 우리와의 사이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1995년도에 이북 총리가 한국에서 그럽니다. 더 이상 집안시, 동북삼성에 있는 집안시가 하고 있는데 거기가 니네들 땅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한중 수교가 되면서 중국을 가면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땅이라 항상 그럽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뭐니? 중국이 우리의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나라의 명강 역사로 치부해버리고 끌고 들어갑니다.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참 두는 한류가 어떻게 중국에서 성장이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과정과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 중국 대륙의 문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저랑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러한 그 테마를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우리한테 기회인가, 혹은 또 우리에게 상당히 안 좋은 장애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과 변방. 우리가 이제 만리장성을 가봅니다. 지금 현재 만리장성은 진나라 때 세워진 만리장성이 아니고 명나라 때 세워진 만리장성입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만리장성 쌓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만리장성 쌓는 이유가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중국의 여러 제국들이 있는데요. 제국들이 자기 나라를 도와서 조그만 성을 쌓게 됩니다. 그 성을 쌓아서 이어진 게 만리장성이 되고요. 또 만리장성을 왜 진시황이 쌓게 되느냐? 이 문제는 진시황 우리가 말하는 한족이 원래 농경민족이거든요. 싸움을 잘 못합니다. 근데 진시황이 천하통일을 할 때 돌벌족을 기용하게 됩니다. 용병 때. 이 돌벌족은 중국 중심에서 봤을 때 오랑캐 민족이 되고 이 돌벌족을 써가지고 중국이 천하통일을 했지만 또 돌벌족이 무서워집니다. 이 돌벌족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터키 아시죠? 중국의 돌벌족이 나중에 터키를 가서 세우게 오스만 투르크를 세우고 터키를 세우게 되죠. 그게 여기 이제 터키가 오늘날 중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되고요. 그 돌벌족이 싸움을 무지 잘합니다. 자, 이 돌벌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방의 흉노족. 여기서 흉노족이라고 하면 제가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 한국도 흉노족도 오랑캐가 한국도 오랑캐라고 얘기하는데 관점에서 보게 되죠. 그 오랑캐들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만리장성 특이한 게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이쪽이 안쪽이 됩니다. 이 높은 게 바깥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많이 날립니다. 배고 이렇게 이 사이쪽에서 많이 날리고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쪽 바깥으로 된 게 적군이 되는 거고 이쪽 안쪽이 중국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쪽 안쪽이 중국이 되고 이게 바깥쪽이 됩니다. 이게 북방의 흉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세우는데
이 만리장성을 쌓다가 결국에 중국이 어떻게 됩니까? 진나라가 붕괴가 됩니다. 왜? 중국 최초의 그 농민 반란이 있죠? 진성하고 우방이 나타나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진나라가 15년 만에 붕괴가 되죠. 붕괴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게 초안지, 유방하고 항구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날 있는 만리장성 나중에 명나라 때 다시 재건축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만리장성을 그들만의 리그라고 했느냐? 한족이 우리가 보기엔 상당히 포용성이 많고 오픈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한 한족 자체는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오늘날에도 중국이 한족 외에 쉬운 5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조선족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쉬운 5개의 소수민족이 절대 중앙으로 진출을 못합니다. 한족 자체가 오픈되어 있는 마인드가 아니고 원래 상당히 폐쇄적이었고 자기들의 천하제일주의가 있죠. 예,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주류민에게 한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중국을 아시려면 중국의 주류민족 한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한족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게 간체자고 이게 번체자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한족 요 글자를 쓰고 한국은 요 글자를 씁니다. 우리가 쓰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말하는 고위 말하는 이 회화체는요 20세기 초에 1917년 이후에 생성이 됩니다. 그 전에 중국에서 사용된 언어들은 고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하나 아시죠? 조문도 석사회라 이런 말 있죠? 아침에 돈을 듣고 저녁에 깨달으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식의 말, 문어체라는데 이게 문장체로 옛날에 대화를 했었어요. 이런 거를 1917년 그 당시 북경대 철학계 교수인 호적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호적이라는 분이 어떤 운동을 하는 백화운동을 합니다. 이 백화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중국의 고어체고 보통하고 북경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보통화, 북경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베이징화, 북경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투, 지금 중국에서 얘기하는 중국의 고어체가 얼마 역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문법이 없습니다. 어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문법 공부를 합니다. 중국에서 문법이라고 윈파, 원파 이런 게 없다. 위파, 말하는 법에 대해서 어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어가 상당히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문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때 간단하게 생각 간체자라 그러는데 이 간체자는 언제 시작이 되는 거니? 1960년대부터 중국의 간체자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는 이거 번체자입니다. 이 번체자로 들어가다가 국자도 이렇게 쓰죠? 근데 지금 딱 간단하게 써요. 광자도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게 1960년대부터 이렇게 글자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만을 가시면 또 틀려요. 대만은 아직도 원래대로 번체자를 씁니다. 근데 중국 대륙만 간체자로 쓰게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어를 하시거나 혹은 중국에 가셔서 중국 글씨를 보면 상당히 어렵게 하시죠? 또 이렇게 글자가 간단해. 이게 1960년대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서예를 하죠. 우리는 서예라고 해가지고 글씨를 쓰는 예술, 글 쓰는 예술의 글씨를 예술처럼 쓰는 서예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서예를 수화, 글씨는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파라고 할 때 수파에서는 서예를 쓸 때는 반드시 번체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은 알아주시고요. 다시 한족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중국에 한족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럼 한족이란 무엇이냐? 중국이 진나라가 끝나고 한고조 유방에서 한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한나라의 제7대 손자 한무제, 우리가 소위 전환시대인데 한무제 이름이 유철인데 이 한국하고 관련이 있죠? 당시 고조선 시대에 한사원이 설치가 되죠. 이 한무제 때 한무제가 동중서라는 학자랑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서 유가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유가가 들어쓰고 중국 민족도 하나로 묶어보자. 그래서 나온 게 한족이 됩니다. 한나라 자석하게 한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한나라 한무제 이전에는 한족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또 한족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한족은 우리가 얘기하는 저기 오나라 사람인데 오나라는 어디 보니? 중국 절강성 아세요? 상해 쪽에 남경 쪽 그쪽에 옛날에 오나라 쪽이 되고요. 오나라 사람들하고 파나라 사람은 사천성 아시죠 여러분? 사천성을 옛날에 파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총나라는 파나라는 중경이고요. 총나라가 사천성 쪽입니다.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가 삼국시대역이죠. 이게 사천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나라라는 절강성 일대, 상해, 남경 일대하고 그리고 사천성, 총칭, 중경에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 거니? 한족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한족들이 어떻게 되는 거니? 나중에 중국은 끊임없이 북방에 있는 그 흉노 기만민족하고 싸우게 됩니다. 싸우면서 밀려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의 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충주도 중원이죠? 네, 상당히 원래 충청도가 충주하고 청주죠? 네, 충청 상당히 컸는데 요즘은 살짝 좀 작아진 느낌이 듭니다. 자, 그 한족이 기만민족하고 싸우게 될 때 계속 밀려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원, 한족이 원래 차지했던 지역은 그 장강, 중부지방, 장강 하류지방, 그 부분인데 여기서 밀려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되는 거니? 복건성, 강동성으로 계속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족이라고 하자면 이 커자라고 백간인데 커자족, 백자족, 백간이라고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요. 이분들이 오늘날 얘기하는 진정한 한족, 중국의 최고의 주류민족이었다고 중국에서 얘기하고 다닙니다. 상해를 대만을 가도 그렇고, 미국의 LA를 가도 그렇고, 차이나타운이 있는 것, 아니면 대만성을 가도 모든 사람들 얘기들은 우리는 커자라고 하지 한족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한족 중에 한족은 이 백가인 커자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니? 중국은 한족 외에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중심 주류민족은 한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의 남부, 특히 이제 광동성이나 복건성 여기를 가다가 이런 이게 집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7, 8층 정도, 아파트 7, 8층 정도 구성이 돼가지고 원호로 이렇게 상당히 큽니다. 이 안에서 자급자족이 다 이루어져요. 이게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그 인구가 최소한 2, 300명이 되겠죠. 이 사람은 항상 이 뭉치로 몰려다닙니다. 왜? 우리는 중국에서 순수 혈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오랑캐, 너희들하고 섞이지 않게 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의 남방을 가게 되면 이러한 친구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족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중국 한나라 때부터 지금까지도 한족이 주류가 돼서 끌고 온다 이겁니다. 중국이. 자, 이런 와중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는 건 중국 고대사부터 해서 시작해 지금까지 해서 보면은 중국이 계속 부침의 역사예요. 한족하고 얘네들이 말하는 이방민족, 오랑캐들하고 계속 붙이고 싸워요. 붙이고 싸우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분구피라이면 한구필분이라 훈적이거 허적이거 중국 대륙이 하나의 룰이 있는데 여러분 삼국연이 아시죠? 삼국지가 있고 삼국지 연의가 있습니다. 그 삼국연의 제일 첫 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하는 건 천하대세는 오래 나눠졌으면 반드시 뭉치게 되고 또 오래 뭉쳐서 반드시 나뉘게 돼 있다 하는 얘기가 삼국연의 첫 장에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 자체가 하나의 왕국으로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뭉쳐졌다가 흩어졌다 뭉쳐졌다 계속 이 역사가 반복된다. 이게 중국의 왕조가 바뀌어도 이 룰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중국 가보신 사람 있어요? 혹시 북경이나 이쪽에 있으십니까?
여기 이하원이라고 가보셨어요, 혹시? 이하원 이게 골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당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중국에 가도 가이드들이니까 설명 못합니다. 왜 이하원이요, 여러분? 그 밑에 그 땅을 타가지고 산을 만든 겁니다. 인공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 나무배도 있어요. 타고 다니는 나무배도 있는데 왜 돌배가 있을까? 이게 국경대학 안에 이제 외미호라고 있는데 그 이름이 없는 호수죠? 그 미명호, 외미호라고 얘기하는 여기에도 돌배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유명 사적지에 가면 물이 있는 곳은 반드시 돌배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그랬죠? 나눠지고 흩어지고 나눠진다. 계속 싸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왜 갑자기 무리에서 돌이 나타나느냐, 돌배가 나타나느냐? 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쇠령 빠이죠. 수농배주하고 영릉복주라 쇠령 빠이죠. 인엉수죠.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엎을 수도 있다. 이 역대 정권들이 그래 나는 절대 이 나무배처럼 엎어지지 않는 거라서 돌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민을 부르는 거죠, 백성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하원이나 국경대나 아니면 명승 고적지가 돌배가 있는 겁니다. 난 너희들이 아무리 엎으려고 해도 엎어지지 않을 거다 해서 돌배가 생깁니다. 이거는 순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룰입니다. 진나라가 천하통일하자마자 망하게 된 게 진순과 오관이라는 농민들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 이어지는 게 초나라 한나라의 유방하고 항구가 이제 싸우게 됩니다. 20세기 들어서는 이제 모택동이 농민들을 데리고 어떤 혁명을 하게 되죠. 이 농민들이 무리입니다. 백성들이 무리죠. 그래가지고 나라를 엎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당태종 이세민도 이 말을 많이 하죠. 당태종 이세민도 보면 수인형 따이죠. 이런 구조. 무릎배를 엎을 수도 있고, 띄울 수도 있다. 요즘은 이제 또, JP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죠. 백성은 호랑이다. 그 말과 같다는 얘기죠. 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중국이, 큰 중국이 있고 작은 중국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 아니라는 얘기죠. 좀 전에 한족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한족이 중국 역사를 끌고 왔느냐? 아니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거란족도 있고, 여진족도 있고, 돌고족도 있고, 흉노족도 있고, 흉노족은 나중에 한무제 때 한무제가 흉노족을 칩니다. 여러분이 한무제 할아버지 첫째가 유방이요. 옛날에 흉노족 밑에 부하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원수를 받는다고 해서 한무제 때 국가를 흩어내고 병력을 키워가지고 쫓아납니다. 그래서 흉노족이 어디로 가는 거니?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게 오늘 헝가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흉노족이 유럽으로 가서 게르만족을 불러버립니다. 독일 사람을 불러버리고 그 독일 사람들이 북로마를 눌러서 로마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헝가리로 흉노가 건너간 그 세계에서 훈족이라고 하는 게 흉노족을 얘기합니다. 또한 흉노족의 일부가 또 어디로 부분이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반도로 들어와가지고 남쪽에 자리 잡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고고학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니 흉노족들이 일부가 와서 김일손하고 김할손이죠? 하고 관계가 있다는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국이 역대로 현대사까지 해서 선사시대부터 해서 현대사까지 해서 83개의 나라가 왕조가 들어왔다가 쓰러집니다. 근데 그 중에 역사가 다 짧은데 60년 넘는 역사가 몇 개 안 됩니다. 14개의 왕조밖에 안 돼요. 무슨 짧다는 얘기죠. 그 많은 역사에서 그리고 아울러 200년이 넘는 역사는 5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요.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왕조가 5개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순수하게 한족이 통치한 역사는 2개밖에 안 된다 이거죠. 한나라, 서한, 한나라를 그 다음에 명나라. 그 외에는
당나라도 한족이 아니죠. 예, 당나라가 오늘날 그 태원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산서성에. 그게 따통이 있고, 그 태원에서 그 이세민이 아버지하고 이제 혁명합시다 해서 혁명하게 되죠. 이 사람은 선비족입니다. 선비족 역시 중국에서 얘기하는 오라캐가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이었고, 그 다음에 유나라 같은 것도 거란족이고, 그리고 중국의 마지막 왕조였던 청나라. 청나라는 여진족이죠. 이 여진족이 나중에 안주족으로 개명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중국의 역사는 중국 사람들 한족만의 역사가 아니었다. 얘네들은 혼혈 왕조였다. 인조가 같이 왔다. 근데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보는 중국도 항상 중국 한족만 끌고 온 게 아니냐?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중국이 변하는 과정에서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상당히 고마운 나라였습니다. 우리 이제 삼국시대에 보면은 삼국시대 많은 그 육교의 항문제가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오게 됩니다. 우리의 병사들도 중국에서 오게 되고 상당히 고마운 나라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근데 삼국 통일을 하면서 중국은 우리에게 고마운 나라가 아니고 침략자가 되어버립니다. 수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도 고구려와 싸움이었고, 당태종 이세민이 애군이 되는 것도 고구려 사람한테, 우리 장군한테 맞아 그렇게 된 거죠. 중국 최고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康熙 황제가 있어요. 강희 황제라고. 강희 황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소국의 전쟁은, 이 작은 나라의 전쟁은 생존을 위한 전쟁이 목적이나 대국의 전쟁은 주위를 통제하는 게 목적이다. 말합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당나라의 그 당시 상황에서 우리 고구려하고 싸움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를 통치하려는 거죠. 그 전까지도 우리는 이 중화 질서에 중국에서 편입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였죠. 이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라고 중국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21세기 초가 되면서 동북공정에 편입이 되면서 우리 변방의 역사라고 얘네들이 끌고 갑니다. 요건 뒤에 다시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요. 자, 어쨌든 그 문명을 전해준 상당히 고마운 선진국이었던 중국이 이제 근세 전에 그렇으면서 우리 수나라 당나라 때는 우리나라에 침공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조선 인조 때는 병자호란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당시에 중국은 청나라를 얘기하는데요. 청나라는 여신족입니다. 이 중국 질서 안에서 중국 한족 빼놓고 여진족이나 우리나 계급이 똑같았어요. 요 당시 개념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계급이 똑같았는데, 어느 날 계급이 똑같았는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청나라 가서 군인 신해를 갖추라고 하죠. 조선에서는 활짝 뛰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조선 우리가 한국 사람들 보면 우리가 자급중화다, 소중화 사상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미 명나라가 멸망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명나라가 일곱 끌고 가자, 계승하자, 이게 소중화 사상이 되는데요. 이 소중화 사상 때문에 한국이 또 한 번 근대에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병자호란 때 우리가 결국에 우리 인조대학 때 패해가지고 인조대학이 3년도에서 불려적인 시험을 당하게 되죠. 3번 물고기가 9번 땅에다 찍습니다. 피납니다. 한 번 절하고 3번 찍는 거죠, 머리를. 청나라 여진족, 만주족 같은 말인데, 이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그 황제한테 절할 때는 몸을 한 번, 두 번, 3번 털고 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요, 이렇게 보면 이제 술잔이나 컵을 이렇게 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면 술잔 3개가 이렇게 책상을 두들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주시 보세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니? 청나라 때 풍습이 나온 건데요. 네가 나한테 따르면 내가 너한테 경의를 표시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도 중국에서 똑같이 하면 누가 따라주면 두들겨요. 내가 뭐만 하면 아마 다 같이 너한테 숙인다는 뜻입니다.康熙 황제가
항도라는 곳에 민족시찰을 나갑니다. 신하들에게 원래 변장하고. 그래서 하루는 그 민족시찰을 하고 차를 용종차를 마시게 되는데, 항도 쪽 용종차가 유명합니다. 용차 마실 때 신하들이 어떻게 감히 두 번 풀고 뚫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오죠. 이렇게 하면 푸른 거랑 마찬가지에서 지금도 이게 칩니다. 자, 어쨌든 그 병자호란을 지나고 우리는 그 청나라가 완전히 복속이 되죠. 그때 난리 났었죠, 한국.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의 국왕 끌고 와가지고 절한문하고 치거나 이 맛이 특히 나니까 그렇게 권력적으로 했던 게 바로 청나라라는 거죠. 자, 오케이. 그 다음 1882년에 임오군란이 일어납니다. 한국에서. 임오군란이 일어난 다음에 한국에서 도저히 우리가 수습할 길이 없죠. 근데 다시 아까 소중한 사상 얘기했죠. 우리 그 당시 한국 사람은 의식입니다. 중국의 이홍장한테 가서 손을 걸려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홍장이 그 당시 25살의 원세 이름입니다. 정말로 웰스카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조선에 보냅니다. 오늘날은 총독이 되는 거죠. 이 웰스카이 원세계라는 사람이 25살인데 가마라카 궁정 안까지 오죠. 천하에 높은 거죠. 우리 한국. 그리고 10여 년간 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 이게 19세기 중반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19세기 중반, 19세기 후반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쨌든 흥선 대원군을 납치합니다. 여러분 그 대원군의 뭐 과도 있고 공도 있고 근데 사실 공이 더 많았죠. 이 양반을 우리가 도와달라는데 잠깐 와봐야 이 사람 천진으로 납치해서 보정실, 천진에서 2시간 정도 가면 보정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성에. 거기에 3년 동안 흥선대가 감금시켜버려요. 그러다 나중에 보내게 되죠. 안하 부인이죠. 그런 역사가 우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흥선대에 끌려가 3년 동안 실업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짜장면 아시죠, 여러분? 짜장면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웰스카이가 한국으로 넘어올 때 그냥 안 넘어옵니다.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재물포 조약이라는 걸 채우면서 한국에서 구상한 땅을 주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인천에 가면 그 북성동하고 설린동이 있어요. 착한 이웃이죠. 착한 이웃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고 할 때 착한 이웃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자, 그분들이 화교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화교의 100%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임시랑 수플립자, 막걸리자 말고 수플립자 쓰는 사람들 어디나 다 산동 사람입니다. 그 산동이 본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그 수플립은 하야시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 본부 산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 보면 무슨 이 누구누구 칼국수가 나오는 거죠. 다 산동 사람들이에요. 네, 왜 산동이 그 당시에 가장 취약했고 산동이 상당히 못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해외로 나가야죠. 웰스카이가 데리고 온 거예요. 가자 해가지고 인천에 한 거고. 그리고 오늘날 서울 가면 주황 입고 있는 자리 아시죠? 남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는 명동, 또 남산시 왼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주황 사는 데 있잖아요. 이 위치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청나라 때 시작됩니다. 청나라 때 그 웰스카이가 청나라 군대를 끌고 오죠. 그 사람들이 처음 수달한 것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있었고 오늘날 미국이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은 침략자의 중국이었다. 이 부분 하나 아시고요. 자,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중국 중심으로 이 동아시아 질서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동아시아 질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국 최후의 왕조가 청나라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청나라를 구성하는 민족, 주류 민족이 누구냐? 만주족이죠. 만주족은 원래 여진족이었습니다. 여진족이라는 거를 제3대
저기 황제 황타이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인조대왕 황타이지 그 양반한테 3번 선조도 권력을 나눈 거죠. 이 황타이지 때, 제 청나라 제3대 황제 황타이지 때 만주족으로 개명을 한 겁니다. 자, 이 여진정이라는 거는, 이 호칭은,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이성계 아시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이시조선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일본식이죠? 우리나라가 무시한 거죠? 우리 조선을 여는 그 이성계 대왕이 있는데, 이성계 밑에 있는 상당수의 돌격대들이 여진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서 조선 초까지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만주를 여진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뭐라 그러냐? 알갈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숙신이라고 하는데 숙신이 우리나라 부여 아시죠, 여러분? 부여시대 숙신이었어요. 우리한테 조금 바쳤습니다, 얘네들이. 그런데 얘네들이 계속 힘을 빼서 결국 나를 불복시켰다는 거죠. 그 오늘날도 이 만주족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는요, 우리나라처럼 그 신분증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관련 민족을 씁니다. 그래서 만주족이냐, 한족이냐, 조선족이냐, 묘족이냐 이걸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민족은 그 중국의 이제 국방에 관계되는 거, 군사력에 관계되는 건 그 지지를 못합니다. 자, 그 말씀드리고 1792년에 그 영국의 그 마카튼이라는 사람이 외교관인데 통상단을 입고 중국에 와요. 중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 권력왕대한 이런 걸 합니다. 우리 통상제 맞죠? 그 천진하고 영파라는 데가 있습니다. 영파가 상해 밑에 있습니다. 링보라고 발음하는데 그 전에 그 영파는 옛날에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우리 장보고 장군 있죠? 장보고 장군도 그쪽을 많이 왔다 가셨고, 통일신라 이후에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상당히 많이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서 신라방이라는 코리안타운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이죠. 오늘날 서안. 서안에도 있었고 산동에도 있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영파, 상해 밑에 있습니다. 림보 거기에 많이 가게 됩니다. 상당히 지금은 상해에 물려가지고 상당히 못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번화한 항구 도시였죠. 자, 영파하고 상해, 광동 그 오픈하라고 얘기합니다. 권룡왕제가 그럽니다. 요게 이제 요거죠. 권룡왕제는 이제 마카튼이죠. 통상 가서 야, 우리나라들이랑 교육 좀 하자 이제. 지금 한주가 이렇게 이제 시작됐죠. 야, 우리 좀 하자. 이것 좀 하자. 그러니까 이때 권룡왕제가 뭐라는 거니? 태저후요스하 천조후요사해라. 청나라 조정이 내가 청나라를 돌보고 있는데 내가 너랑 무슨 교역이냐. 이게 상당히 유명한 말인데요. 이것 때문에 중국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 다음 시작되는 게 아편전쟁. 정확히 47년 뒤에 아편전쟁이 일어납니다. 1840년에. 중국이 1840년에 아편전쟁 일으키면서 중국은 반식민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선사시대부터 해가지고 이 아편전쟁 이전까지 중국은 외출을 닫아보진 않았어요. 다 내부의 싸움이었어요. 만리장성 선을 그었지만은 얘네들에게 흉노도 그렇고 기마민족의 우리 동이족도 그렇고 싸워도 자기네 이렇게 일부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 서양에 대해서 식민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중국 중심의 체제가 바뀐다는 얘기죠. 자,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1876년에 한국에서 일본하고 한국이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아, 멋있다, 강화도 조약. 한국 독립시켜주는 거죠? 어디서? 청나라에서. 이 말은 것인데 결국에 청나라의 보호에서 뛰겠다는 얘기죠. 뛰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대한제국을 1800년에 세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한국은 일본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이 와중에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소중한 의식, 사실 사대주의 의식이 그 당시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죠.
그래가지고 중국을 끌어들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중국한테도 뺏기고 일본한테도 뺏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로써 중화제국의 질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는 무너지게 되죠. 자, 여기서 다시 하나 중요한 건 뭐니? 한국이 통일신라 이전하고 이유가 틀려지고 중국 근대에서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전 세계에 강제로 오픈되면서 한국 자체도 그 다음에는 슬슬 어디로 넘어가냐? 일본으로 넘어가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 1949년 10월 1일 신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중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화제국의 질서가 있는데 한쪽이 주류민족이 그 옆에 있는 변방은 오랑캐다. 그리고 마지막 제3위권에 있는 것은 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네 바로 옆에 있는 조선이나 월남이나 이쪽은 오랑캐고 그 다음 제3위권을 금수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를테면 아프리카나 이쪽 지역을 얘기하겠죠. 참고로 이거는 중국식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랬던 중국이 결국에 신중국이 들어서면서 외교 일변도 정책을 피게 됩니다. 공산당이 들어서면 집권하면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 하나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모택동이죠. 그리고 이 당시 1949년 10월 1일 날이었을 때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북한에서 김일성이 초대받게 되죠. 베트남에서 호치민이 가게 되고 이게 천안은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모택동이 되는 거죠.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만세 아시죠, 여러분? 만세가 만상까지 살아는 얘기예요. 만세죠. 황제가 만세되는 화모는요, 천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화모를 천세가 나오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게 여기 나오는 거고, 여기가 중화가 되는 게 작은 성이고요. 또 다른 말로 고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에서 보는 데서 왼쪽, 여기가 중남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청와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항상 경비가 삼엄하게 되는 겁니다. 신중국을 만든 중국은 우리가 이제 공산당을 보게 되는데요. 모택동은요, 중국 역사상에서 최고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모택동이 나중에 이제 문화대혁명 때 보면은 그 당시 문화대혁명 전에 대약진 시대라고 했는데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한 3천만 명을 죽였어요. 굶어 죽였어요. 우리가 5천만이죠. 3천만 명을 굶어 죽였어요. 모택동이. 그래도 아직도 천안문 강정에 모택동 사진이 걸려있죠. 왜? 중국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중국어에서요, 사람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한 분, 두 분 할 때 이외, 얼웨이, 양외, 쌍외 이것처럼 하는 게 있고, 책상도 한 개, 계란이 있어요. 한 개, 두 개 이렇게 표현하게 있어요. 이걸로 양면 싼 걸로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아주 많으니까 한 개, 두 개예요. 사람이 사람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자, 모택동이 1927년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장관증이 명추정权. 총무에서 권력이 나온다. 권력은 총무에서 나온다. 이 얘기를 해요. 나오죠, 여기? 총무에서. 북한 같은 경우는 선군 정치예요. 무슨 얘기는 김정일 시대 때 1997년에 김정일이 혁명 원로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당보다 군이 앞서서 선군입니다. 군이 모든 거에 앞선다. 잘못된 겁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이 모든 거에 앞섭니다. 그래가지고 당이 총을 지휘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군의 나라가 나오죠. 중국은 국군이 없어요. 군인은 누구야? 공산당의 군인이에요. 당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국군에 말하면 해방군이라고, 제방주의 해방군이라고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싸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군대, 제방군, 해방군은 당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하는데요. 그때도 국민을 위해서 싸운다고 홍덕회를 보낸 게 아닙니다. 당을
누구를 위해서 가라 해서 가게 됩니다. 자, 8천만이 넘는데요.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에서 한 9천만 잡아야 되죠. 중국은 14억입니다, 지금. 왜? 중국은 2013년에 바뀌었어요. 이제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다고. 그 전에는 집에 하나밖에 몰랐습니다. 그럼 하나 더 나면 어떻게 되느냐? 시골에서 하나 더 낳았어요. 호적에 못 올립니다. 올려요. 이제 벌금 많이 냅니다. 중국 우리나라 들어서 뭐 5만 원인가 1,000만 원 정도 내고 일단 올렸어요. 근데 그 다음 학교 들어갈 때도 벌금 내고 하루는 도저히 못 쫓아가고 호적에 아예 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무국적자가 상당히 많이 되는 거죠. 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그 14억에서 이 8천만이 넘는 공산당원이라는 거죠. 이 공산당원이라는 거죠. 그냥 나 공산당 호주법 공산되는 게 아니죠. 시험 봅니다. 엘리트해야 돼요. 추천받아야 돼요. 교육받아야 돼요. 나이가 시험이 되고 유축이 됐어도요, 일진하면 다시 교육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 대학교 총장이 최고죠. 중국에는 총장이 그 옆에 저는 당석이라고 있어요. 학과에 보면 학과장이 그 옆에 당석이가 있어요. 중국 국영공사, 국영기업 같은 데 가면요, 거기 회장, 사장이 있죠? 네, 동직리, 동수장이라는 있으면 그 옆에 당석이가 있습니다. 석이가 무슨 사람이에요? 석이가 대부분 젊어요. 석이가 그 쓰는 석이가 아니라 당에서 나온 사람. 이 사람들은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네, 당이 모든 거를 끌고 가니까. 학교니 행정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군사의 주석. 그 국방장관 있어요. 중국도 국방장관 행정직이에요. 그 군사의 주석 얘네들이 당이 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 이 공산당이기 때문에 중국 자체 드래곤이 공산당이 바로 중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처럼 여당 야당이 있고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시진핑이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죠. 시진핑이 된 건요, 그 좀 호응도 후진파워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 전대에서 이미 다 결정을 하고 끌려가는 거죠. 예, 요런 거. 자, 근데 왜 제가 신중국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치를 설명하는, 이제 공산당을 설명하느냐? 중국이 부정부패가 많죠. 그 혁명 원로, 혁명한 사람들. 그래, 그 밑에는 태자다. 슈지핑도 아버지인 슈주시 때문에 주석이 된 겁니다. 왜? 같이 혁명했잖아요. 혁명 세대들이 계속 끝까지 쫓아오는 거 계승하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큰 말을 못해요. 우리가 한국에서 볼 때 중국도 가만히 안 돼요. 김정은 젊은 사람이 올라와서 중국에서 말 못합니다. 왜? 걔네들도 그렇게 올라오고 혁명 실시간에 세세대가 같이 교류가 되는 거죠. 왜? 혁명한 사람들이 계속 이어가서 나라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유명한 말이 보니 나라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고,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사람들 달라진다. 나오가시는 것도 여기서 달라지는 것과 똑같다. 니네들이 끝까지 가는 거다. 얘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서 개혁개방 전에 중국 경제 한번 볼게요. 네, 개혁개방이라는 게 1978년에 이루어지는데요. 그 당시 전에 중국 상황이 어땠느냐. 1949년에 10월 1일 신중국이 이제 생성이 되죠. 생성되자마자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 당시에 중국 상황이 어땠냐. 양표라는 게 있어요. 양표. 괴입경제죠. 화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표를 다 줍니다. 집도 주고, 부부도 그 당시에는 당에서 결정을 하고, A씨하고 B씨하고 평균적으로 둘이 결혼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 나라에서 해주는 건 이 일해, 넌 이 일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부부증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성숙도 못해요. 우리 연애하는 사이에서 여행 가서 이제 바람 폈어. 난리 나죠, 평균적으로. 그렇게 중국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고 있죠. 자,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의 모든 생산할 때 기본이 양표를 격하는데, 양표, 곡식이죠? 육표, 고기. 중국 사람 고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KBS에서 슈퍼차이나에서 나오는데 호주가 어느 쪽에 보니까는 돼지 사료 만들고 있죠? 중국 사람들 돼지를 좋아하는, 중국은 소보다 돼지가 비쌉니다. 소는 상당히 맛이 없어요. 돼지가 상당히 있어도 돼지는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자, 이 돼지고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유표가 이제 요거 좀 이따 설명드리고, 포표, 못 만드는 거죠? 이런 걸 이게 양점입니다. 이런 데서 때려면 기다리다가 타가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1953년부터 해서 93년까지 이루어졌어요. 양편 타갔습니다. 북경대학교 교수 공급이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얼마 보니 중국 돈으로 70원이 안 됐어요. 그 당시 환율로 계산은 7,000원입니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1980년대 중반이 50원이었거든요. 50원에서 55원 사이. 그 당시 환율로 했어도 한국돈 5,000원. 북경대학교 교수, 정교수 공급이. 근데 그걸 먹고 살 수 있느냐? 못 살려요. 우리 식으로. 우리 자본주의 생각은 못 사는 거죠? 집주죠. 무엇이든 필요 없잖아요. 먹을 거 다 나오죠. 돈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양표가 화폐의 수단을 대신했다는 거죠. 이거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표 외우는 건 중국의 기름입니다. 중국은 최초 이런 거 안 사는 게 없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보면은 그 아파트 같은 데 보면요. 후광을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왜냐? 모든 게 걔네들 칩이죠? 우리 짜장면 아시죠? 이게 짜장면인데, 장을 잘하는 게 칩이라는 뜻이에요. 장을 칩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 짜장면이죠? 장은 한쪽에서 기름을 볶아 튀기는 겁니다. 볶고, 또 안에서, 반쪽에서 또 면을 끓이는 거죠. 그래서 짜장면인 거죠. 오늘도 이제 그렇게 계셨는데, 우리가 시용수 차오 지단이라는 게 있어요. 차오가 볶는다는 거예요. 시용수가 토마토, 지단이 계란이죠. 여러분, 중시험 지단탕 나오죠? 계란탕을 얘기하는 거죠? 시용차가. 이 토마토를 어떻게 기름에 볶아서 먹게? 볶아서 먹어요. 우리가 이제 밥 사 먹을 때 먹는 게 있잖아요. 상추. 생으로 중국 사람 생으로 못 먹습니다. 이거 기름에 또 볶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차를 마시죠. 차를 마시는 거는 기름에 볶아서 기름기를 빼는 것도 있죠. 원래 중국 물이 안 좋죠. 여러분들이 중국 가면 절대 광천수도 원래 드시면 안 돼요. 프라이팬을 가지고요. 중국 광천수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끓여보세요. 밑에 석계속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안 마시면 결석이 많이 되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거 알고 맥주를 많이 먹죠. 자, 때가 되면 선물을 제가하는 게 기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춘지에. 우리는 좀 부정이 되는 거죠. 우리 다른 거 사과나 고기 버라지 해당 기름 이만한 거 들고 다니죠. 서로 기름 주는 거예요. 여기 제마 있으니까. 그리고 기름이 많이 끼니까 온 바닥이, 주방 바닥이 기름이죠. 그리고 이 후광 끼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기름이 많이 끼니까 냄새 나고. 특유의 냄새 나잖아요. 그죠? 예, 기름이죠? 예, 그래서 유표를 따라 적어가죠. 친구들이 제일 큰 선물이 기름 가져오는 거죠. 수박 가져가면 욕 먹습니다. 중국의 수박이 상당히 쌉니다. 제가 93년에 중국을 건너갔는데 93년 돌고 2000년 초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수박은 여름에 이만한 게 그 당시에 한국 한국에서 한 300원이 이만한 수박까지 때려주고 싶죠. 제일 가져가다 기름이 더 중요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개혁개방 전에 중국 경제는 어땠냐. 이렇게 계획적이었다. 그리고 모든 게 양표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죠.